522페이지 계약 총론. 보통 4문제에서 6문제, 5문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내용 쉽고 양도 적고 하니까요. 다 맞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계약 총론 속에는요, 일단 계약은 우리가 지금 민법 총칙에서 봤던 법률 행위의 대표 선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민법 총칙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민법 총칙에서 핵심적인 게 법률 행위였고, 우리가 법률 행위 효력 요건을 쭉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법률 행위 대표가 계약이고요. 이제 법률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계약이 어떤 게 있는가, 이제 그걸 좀 보는 건데, 일단 총론 속에는 계약의 의의, 그 다음에 계약법 전체의 원칙이 하나 있어요. 계약 자유 원칙이라고. 이 원칙을 제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제한하는 내용 중에서 약관규제법으로 하나 내용을 간단히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 3번 정도 나왔습니다. 약관규제법에. 두 번째로 이제 계약의 종류가 나오고요. 여기까지 한 문제 정도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한 문제 정도. 10년 동안 여기에서 7문제인가 나왔어요. 7문제. 그러니까 10년 동안 7문제 나왔으니까 뭐 매년 나온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냥 한 문제 정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세 번째로 계약의 성립이라고 해서 계약 체결이 나오는데요. 크게 계약은요,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로 성립하는,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99% 이상이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로 계약이 성립합니다. 근데 계약 중에는 승낙 없이 계약이 성립하는 게 있어요.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과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어쨌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런 형태로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데, 여기 조문이 7개가 있다 그랬죠. 이것도 또 외워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문. 네 번째로 계약이 성립이 되었으나 그 계약의 목적 달성이 원시적으로 불능인 경우. 우리 민법 총칙에서 봤죠. 법률행위가 성립했는데 법률의 목적이 원시적으로 불능이라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 관련해서 계약법에는 별도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는 게 하나 나옵니다. 요 제도의 의미, 요거 이해하셔야 되고요. 5번째로 요 계약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쌍무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계약이 쌍무계약이에요. 이 쌍무계약의 효력이 2개가 있어요. 쌍무계약의 공통적인 효력이 2개가 있습니다.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라는 놈과 위험 부담이라는 놈이 있어요. 이거 정리하셔야 되고요. 쌍무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 계약상 발생하는 채권 채무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하고요. 이걸 제일 어려워하세요. 계약 총론 부분에서는. 어쨌든 이것도 잘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이행이 돼야 되죠. 매매 계약을 했으면 매도인은 물건 넘겨줘야 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해야 되고. 근데 안 해. 안 했을 때. 이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죠. 이행이 안 되고 있다. 계약을 중간에 끝내는 방법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될 거예요. 해제, 해지라고 계약의 비정상적 종결 제도가 2개가 있습니다. 자, 요게 계약 총칙에 있는 내용 전부예요. 이 중에서 요 놈. 중에서 요 놈. 특히 한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 역시 한 문제 꼭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요것도 한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요것도 한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요 4덩어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총론 부분에서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 한두 문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계약의 뜻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계약은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를 말하죠.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라는 서로 대립되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함으로써 당사자가 의도했던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다라고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개념을 잡았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당사자 사이에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을
채권 계약이라고 합니다. 5번째 줄 보면 넓은 의미의 계약에는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6번째 줄에 일반적으로 계약이라 하면 좁은 의미의 계약인 채권 계약만을 의미하고 우리 법률행위의 종류 중에서 채권행위 기억나시죠? 채권행위란 건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 그랬죠? 그 채권행위가 계약으로 오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채권 계약이 되는 거예요. 결국 채권 계약이란 당사자에게 뭐가 발생하는 채권 채무가 발생하고 나중에 이걸 이행해야 되는 문제가 남는 이런 계약을 채권계약이라 한다. 매매계약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오죠.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매도인과 매수인에게는 채권 채무가 생기고 정해진 날짜에 이걸 이행해야 되는 문제가 남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법률행위로 따지면 채권행위가 되는 거고 그게 계약으로 오게 되면 뭐가 된다? 채권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 채권계약이 우리 시험범위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의의는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계약자의 원칙. 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루에도 수없이라 그러면 모르겠네요. 몇 번의 계약을 체결하고 살아가십니다. 이거 누가 강요하는 경우 거의 없죠. 내가 원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버스가 왔어요. 사람 많아. 안 타면 그만이에요. 근데 난 낑겨서라도 가야 되면 타야 돼요. 누가 강요한 적 없어요. 그렇죠? 10,000원 버스 타라고 강요한 적 없어요. 타기 싫으면 안 타면 되고 걸어가면 되고. 제가 그래요. 아주 넉넉하게 올 때가 있어요. 여기를. 전철 타기 싫어가지고 버스를 탈 때가 있어요. 집에서 전철 타면 1시간 만에 오거든요. 버스 타면 2시간 반 걸려요. 버스 타면. 근데 오늘 제가 버스를 한번 타봤어요. 전철 타기 싫어서. 몇 시에 나왔을까요? 집에서 4시에 나왔어요. 6시 반에 도착했어요. 종로를 통과를 해서 신설동으로 해가지고. 근데 중간에 한번 갈아타야 되는데 갈아타야 될 버스가 딱 왔는데 이게 간만에 왔나 봐. 사람이 바글바글. 에이 기다려. 안 탔어. 제 맘이죠? 마음. 이게 계약자의 원칙이에요. 시간이 널널했으니까 안 탔겠죠. 쫓겼으면 탔을 텐데. 다신 타지 말아야지. 2시간 반. 아유. 대구 강의 온 것 같아. 대구. 2시간 반 버스. 자, 어쨌거나 이렇게 계약자의 원칙이란 건 원하는 대로 그렇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면 4가지 파생 원칙이 있어요. 계약을 체결할지 말지, 누구하고 체결할지 상대방 선택, 어떤 내용으로 할지 내용 결정, 어떤 방식으로 할지 4가지 체결 여부, 상대방 선택, 내용 결정, 방식 4가지 자유가 있게 됩니다. 이거를 현재 와서는 제한을 가하고 있어요. 계약자 원칙이란 평등한 계약 당사자를 전제로 만들어졌는데 결코 계약 당사자들은 평등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갑질, 불평등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경제적 약자를 좀 보호할 목적으로 계약자 원칙을 좀 제한하자. 몇 가지 제한이 있어요. 그 중에서 내용 결정의 자유 제한을 잘 봐주셔야 됩니다. 내용 결정의 자유 제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민법 총칙에서 본 게 몇 개 있어요. 강행법규. 이거 다 내용 결정 자유를 제한하는 거. 이런 내용의 계약은 무효가 된다. 원래 내용 결정 자유라면 국가가 그걸 개입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국가가 개입을 해서 이런 내용의 계약은 무효로 한다. 강행 규정. 반사의 질서행위. 이것도 무효가 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것도 무효다. 원래는 국가가 내용 결정의 자유가 있다면 이런 거 개입하면 안 되는데 국가가 강행 규정이나 103조나 104조 따위를 만들어서 무효로 만들어 버리게 되고 따라서 이런 것들은 다 내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법들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거기에 특별하게 약관규제법이 하나 나오게 돼요. 내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법. 자, 왜 이게 내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가? 약관의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호에 보면요. 본법에서 약관이라 하면 명칭 불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약관 이퀄 계약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관을 규제한다는 건 뭘 규제하는 거예요? 내용을 규제한 거니까 결국 약관규제법은 내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구나 이렇게 될 거예요. 개념이 있어요? 특징을 봅니다. 미리 일방적으로 작성해요. 그러니까 작성하는 놈이 최대한 자기에게 유리하게. 둘째, 부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요. 보험약관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명칭 형태는 불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 중에 골프장 운영 회칙 중
회원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다면 그것도 약관이다. 분명히 명칭은 골프장 운영 회칙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안에 회원들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이 정해져 있다면 이것도 약관이다. 결국 명칭 불문한다. 이런 것들이 약관의 특징이 될 겁니다. 됐죠? 오른쪽에 약관에 해당 여부 그게 그건데 뭐 잔뜩 써 다 필요 없어요. 골프장 운영 회칙에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 있다면 이것도 뭐가 된다? 약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약관은 미리 작성자가 다수의 상대방을 위해서 대비해서 다수의 상대방과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작성한다는 특징이 있으니까 지 멋대로 만들겠죠. 그래서 통제가 필요하게 됩니다. 다만 약관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어쨌든 당사자는 약관을 지켜야 되죠. 그걸 약관의 구속력이라고 해요. 2번. 약관의 구속력 말은 거창한데 별거 아니에요. 약관 내용을 지켜라 이런 뜻이에요. 이거 왜 지켜야 돼요? 당사자가 계약 내용으로 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죠. 합의했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시험 지문에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는 법규범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아니야. 약관은 법이 아니에요. 당사자가 이걸 계약 내용으로 하자라고 합의했기 때문에 지키는 거지 법, 규범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다. 밑에 세 번째 줄. 계약관이 계약 당사자에 대해서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가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다. 이걸 약관 구속력의 근거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약관규제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약관을 어떻게 통제하는가? 두 단계로 통제합니다. 하나가 편입 통제고요. 또 하나가 불공정 통제. 순서대로 이렇게 먼저 통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통제합니다. 먼저 편입 통제라는 것은 약관이 무조건 계약 내용이 되는 게 아니다. 약관이 있다 해서 이게 무조건 계약 내용이 되는 게 아니다. 작성자가 상대방에게 명시하고 설명까지 해라. 그래야 계약 내용이 된다. 이걸 편입 통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526페이지에 보면 입법 취지 약관 내용이 상대방에게 효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작성자가 약관을 명설명하고 상대방이 동의해야 계약 내용으로 편입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양가로 2번 만약에 명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작성자는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놨어요. 작성자는 이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을 못해요. 근데 그 옆에다가 단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은 무방. 약관을 명설명하지 않으면 작성자는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데 상대방이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는 것은 괜찮다. 양가로 이번에 두 번째 줄에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옆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이게 명시설명 의무인데 양가로 4번. 명시설명 의무가 면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명시설명 안 해도 되는 약관이 있습니다. 첫째가 상대방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 둘째가 법에서 정해져 있는 것을 약관에다 그대로 카피한 것. 즉 법에서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것. 이런 것들은 명시 설명할 필요가 없다. 또 약관규제법에서는 설명이 현저하게 곤란한 사항은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세 가지, 첫째, 둘째 우리 교재에 있는 거 하고 설명이 현저히 곤란한 사항, 그거 따로. 설명이 현저히 곤란한 사항, 이건 뭐가 면제된다? 설명 의무가 면제가 된다. 교재 없어요. 찾아도 없어요. 제가 첫째, 둘째만 생각하시자 그랬잖아요. 첫째, 둘째는 있고 우리 교재에 또 하나가 설명이 현저히 곤란한 것, 이것도 설명 의무가 면제된다라고 약관규제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어쨌든 약관규제법에 있는 건 그렇다 치고 거기 나와 있는 첫째, 둘째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조항하고 법에서 정해져 있는 걸 부연, 되풀이하는 사항 같은 것들은
명시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됐죠? 마지막으로 기억하실 게 명시설명을 했어요. 그럼 약관이 계약 내용이 됐죠? 그런데 상대방이 나는 이거 마음에 안 든다. 난 다르게 해달라. 개별 약정을 요구를 했고 작성자가 이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약관은 쭉쭉 지우고 개별 약정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뭐가 우선해요? 개별 약정이 우선하겠죠. 오른쪽 양가로 4번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 명시 설명을 한 약관 조항은 계약 내용이 되는데 그 명시 설명은 약관 조항과 다른 개별 약정을 했다면 그게 우선한다. 여기까지를 편입 통제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를. 자, 그러면 어찌됐건 명시 설명했고 계약 내용이 됐어. 그럼 그 약관은 다 유효하냐? 아니에요. 두 번째 단계가 이거예요. 해석을 통해서 불공정 조항에 해당이 되면 무효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때 약관을 해석하는 원칙이 몇 개 나와요. 오른쪽. 가장 기본이 신의성실의 원칙이에요. 약관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기본적인 믿음의 터 잡아서 해석해라. 이거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또 상대방마다 다르게 해석해서는 안 돼요. 객관적 통일적 해석을 해야 돼요. 세 번째로 해석을 했는데 약관 내용이 불명확해. 그럼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을 합니다. 다섯 번째, 축소 해석이라고 해서 되도록이면 의미는 좁게 해석합니다. 네 가지 신의성실의 원칙, 객관적 통일적 해석의 원칙, 작성자 불이익 해석의 원칙, 축소 해석의 원칙. 그 위에 있어요. 4번 약관에 대한 해석 원칙. 양가로 1, 2, 3, 5. 이렇게 해석을 했어. 해석을 했더니 불공정해. 그럼 무효가 되겠죠. 나가 약관규제법에는 요러요러한 거는 불공정한 걸로 추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527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을 올라가다 보면요. 고객에 대해서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두 줄 내려가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두 개. 하나가 더 예상 못한 조항. 상대방이 예상 못한 조항. 이 세 가지는 아예 불공정 조항으로 추정을 해버립니다. 약관규제법에서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본질적 권리를 침해하는 조항, 상대방이 예상할 수 없었던 조항, 이 세 가지는 아예 불공정 조항으로 추정.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불공정 조항으로 추정이 된 것들 또는 해석을 통해서 불공정하다는 판단이 받은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무효가 되겠죠. 이게 무효가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계약 속에 있는 약관 속에 있는 조항이 무효가 돼요. 일부 무효죠. 여기에 우리 민법 총칙 137조를 적용하면 원칙 전부 무효가 되겠죠. 약관규제법은 반대로 요것만 무효. 이게 원칙. 단 이 무효인 조항이 없었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조항이 무효다 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전부를 무효. 이렇게. 그럼 요 약관규제법에는 우리 민법 137조하고는 반대로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약관규제법의 내용을 일부 무효 법리의 특칙이라고 부르게 돼요. 일부 무효 법리의 특칙. 그래서 불공정한 조항인 경우에는 다음 페이지 양가로 2번 일부 무효의 특칙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약관규제법은. 그리고 나중에 몇 가지 판례만 체크하시면 돼요. 어려운 판례 아닙니다. 나중에 체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머릿속에 박습니다. 약관규제법은 내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한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명설명 의무, 불공정 통제. 여기에서는 명설명해야 되는 거, 면제되는 거, 안 했을 때 효과,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 여기에서는 해석의 원칙, 그리고 무효가 되었을 때 효과.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머릿속에 딱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이제 528페이지에 보면 계약의 종류라고 되어 있고요. 전형, 비전형이 있는데요. 민법에 있는 14가지가 전형 계약이고요. 아닌 것들을 비전형이라고 부릅니다.
민법에 있는 것을 다른 말로 유명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민법에 있는 전형 또는 유명계약 14가지가 있습니다. 그 14가지가 오른쪽에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 매매, 교환, 임대차 이 세 가지가 우리 시험범위에 있습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이 세 가지가 우리 시험범위에 있어요. 밑으로 조금 내려가면 현상광고라는 놈이 하나, 그거 체크만 좀 해줍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가 우리 시험범위에 있고요. 현상광고는 체크만 좀 해줍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광고에서 정한 행위의 완료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죠? 이런 거 현상광고라고 합니다. 뒤에서 볼 겁니다. 자, 계약의 종류에서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쌍무, 편무, 유상무상, 낙성요물 2, 3, 4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자, 먼저 쌍무, 편무가 나왔어요. 쌍무, 편무 세 가지를 조심하시면 되는데요. 첫째가 쌍무, 편무를 구별하는 기준이 뭐냐? 기준, 계약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계약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양당사자에게 채무가 있으면 쌍무, 한 사람한테만 채무가 생기면 편무 이렇게 부릅니다. 매매계약을 딱 체결하게 되면 매도인도 채무가 있고 매수인도 채무가 있어요. 쌍무예요. 근데 증여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증여자만 채무가 생겨요. 편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 계약 성립 당시 요게 기준이 되고요. 양당사자에게 채권 채무가 있으면 쌍무, 한쪽에게만 생기면 편무. 첫 번째 기준. 두 번째로 편무를 외우셔야 돼요. 편무계약에는 증여, 사용대차, 현상광고 요 세 가지가 전형적인 편무입니다. 전형적인 편무고요. 소비대차, 위임, 임치. 소비대차 돈 빌리는 거, 위임 일 맡기는 거, 임치 보관 맡기는 거. 요 세 놈은 무상일 때 편무가 됩니다. 요 세 놈은 무상소비대차, 무상위임, 무상임치. 무이자로 돈을 빌리는 거 무상소비대차. 보수 지급하지 않고 일을 맡기는 거 무상위임. 아까 보관료 지급하지 않고 보관을 맡기는 거 무상임치. 이렇게 세 놈은 무상일 때 뭐가 된다? 편무. 요 세 놈은 그냥 편무고요. 그래서 편증사현 소위치 이렇게 외웁니다. 편증사현 소위치 이렇게 외워요. 편증사 절 이름이고요. 소를 한 마리 길러요. 그 소가 어디로 갔어? 주지스님이 물어봅니다. 편증사현 소위치 어디? 이렇게 외워요. 편증사현 소위치 외워요. 세 번째로 쌍무 편무를 구별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음 페이지 구별 실익이라고. 쌍무 계약에만 동시 이행의 항변권과 위험 부담의 문제가 생깁니다. 편무에는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나 위험 부담의 문제가 생기질 않아요. 과거 시험 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다음 중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계약은 뭘 고르라는 거예요? 편무 계약은 답이 무상 소비대차였었습니다. 답이. 고를 수 있어야 되죠? 그 세 가지. 기준, 편무계약의 예, 왜 구별하는가 세 가지. 그 다음에 유상무상이 나왔어요. 자, 유상무상은 구별 기준이 쌍무 편무와는 달리 계약이 성립이 되었을 때부터 이행이 끝났을 때까지 전 과정 이게 기준이에요. 쌍무 편무는 계약이 성립되었을 때 이게 기준이었죠. 유상무상은 구별 기준이 전 과정에 걸쳐서 서로 주고받으면 유상, 한 사람만 끝끝내 주었다면 무상 이렇게 됩니다. 이게 구별 기준이에요. 두 번째로 무상도 외워야 돼요. 아이고야, 비싼 분필을 부러뜨렸어. 무상도 외웁니다. 증여, 사용대차, 그 다음에 소비대차, 위임, 임치, 종신정기금. 이거 무상으로 할 수 있어요. 내놓으면. 종신정기금, 국민연금 생각하시면 돼요. 죽을 때까지 뭐 하는 거. 이게 종신정기금이에요. 보통 국민연금은 다달이 보험, 연금보험료 냈다가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되면 국가로부터 죽을 때까지 연금을 타먹죠. 유상이죠. 내가 낸 게 있고 국가로부터 받으니까.
근데 국민연금 중에 노령연금은 어때요? 연금보험료 안 내도 일정한 연령이 되면 국가가 그냥 주지요. 무상종신정기금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종신정기금도 유상이 있을 수 있고 무상이 있을 수 있다. 증여 사용대차는 무조건 무상이고 외웁니다. 무증사 소위치종. 무증사도 소를 길러. 그 소 위치가 어디야? 종료패 맨다라는 거야. 종료패. 무증사 소위치종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이걸 왜 구별하냐? 유무상을 구별하는 이유. 유상계약에만 담보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구별합니다. 유상계약에만. 쌍무 편무를 구별하는 이유와 유상무상을 구별하는 이유를 구별해 주셔야 돼요. 됐죠? 그리고 유무상 쌍무 편무의 관계. 요 그림을 통해서 머릿속에 넣자 그랬어요. 쌍무가 있고 편무가 있는데 편무에는 증여하고 사용대차가 전형적으로 있고 현상광고도 편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일단 쌍무는요.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양당사자에게 채무가 생기죠. 이행이 끝났다 그러면 둘 다 이행을 했겠죠. 그러면 쌍무는 이행이 끝났을 때 보게 되면 필연적으로 둘 다 주고받았으니까 반드시 뭐가 돼요? 유상. 그리고 현상광고는 편무지만 무상에는 없죠. 그럼 요 놈도 유상. 쌍무가 전부 유상이고 현상광고까지 유상이니까 결국 유상이란 쌍무 플러스 뭐가 되는 거예요? 현상광고. 이게 유상이에요. 그리고 요게 무상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말하겠죠? 모든 쌍무계약은 전부 유상계약이지만 유상계약이 전부 쌍무인 것은 아니다. 무상계약은 전부 편무지만 편무계약이 전부 무상인 것은 아니다. 그 말을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낙성요물계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낙성계약이라는 것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 쉽게 말하면 약속만으로 성립하는 계약. 매매계약. 매도인은 언제까지 물건 넘겨주겠다고 약속하고 매수인은 언제까지 돈 주겠다고 약속하고 약속만으로 성립하죠. 이걸 낙성계약이라고 해요. 반면에 요물계약은 뭐뭐를 이행을 해야만 성립이 돼. 뭔가를 이행을 하거나 뭔가를 주거나 해야 계약이 성립이 돼요. 아까 현상광고 계약. 갓 치킨집 사장님이 쿠폰 10장을 모아오면 치킨을 한 마리 주겠다라고 광고를 했어요. 이게 현상광고예요. 이때 이 광고 전달을 본 을이 모아가겠다라고 약속만 해갖고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고 10장을 모아서 갖다 줘야 계약이 성립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갑을 사이에 현상광고 계약이 성립하려면 약속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을이 쿠폰을 10장을 모아서 갑에게 갖다 줘야 성립합니다. 요물계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물계약은 당사자 약속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뭔가를 이행해야만 성립할 때 그걸 요물계약이라고 하게 되고, 그럼 요물계약은 요게 있어야 성립하죠. 그렇죠? 그럼 요 놈은 요물계약의 특별 성립 요건 이렇게 되겠죠. 예? 그걸 요물계약의 요물성 이렇게 불러요. 요 예에서 을이 갑에게 쿠폰을 10장 갖다 주는 행위,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요물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요물계약은 이렇게 뭐뭐를 해야만 계약이 성립하는데, 민법상 14가지 전형계약 중에 현상광고계약이 유일하게 요물계약입니다. 또 매매에 가면 계약금 계약이라는 게 하나 나와요. 요 놈도 요물계약이에요. 그래서 요물계약 예를 2개를 외웁니다. 현상광고계약하고 계약금 계약. 기출문제 중에 아예 대놓고 다음 중 요물계약은 답이 계약금 계약이었었어요. 기출문제 중에 아예 대놓고 요물계약을 물어본 문제가 있었어요. 다음 중 요물계약을 골라라 이렇게. 현상광고계약하고 계약금 계약 외우시면 돼요. 계속적 계약, 일시적 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시적 계약은 매매처럼 1회의급부로 완료가 되는 게 일시적 계약이고요. 임대차 계약이나 학원 강의를 듣는 것처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급부가 지속되는 걸 계속적 계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학원과 강의 계약 맺었죠? 강의 듣는 거 이거 계속적 계약이 되는 겁니다. 예. 계속적 계약은 거기 안가로 2번에 보면 계속적 계약을 끝내는 건 해제가 아니라 해지를 통해서 종결을 하게 되고요. 또 일정 기간 계속되니까 당사자 간의 일시적 계약보다는 믿음이 더 크겠죠. 강한 신뢰성. 그리고 중간에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고 해서 강의를 듣다가 못 듣게 되는 사정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걸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적용될 여지도 있게 됩니다. 계속적 계약은. 뭐 그런 것들이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계약의 종류 중에서 예약본 계약은 나중에 매매 가서 볼 거고요. 일단 세 가지. 쌍무편무, 유상무상, 낙성유무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없는데 요식, 불요식이라는 게 있어요. 요식이란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는 계약을 말하는 거고요. 불요식은 일정한 방식이 필요 없는 계약인데 민법상 14가지 전형 계약은 전부 불요식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민법상 14가지 계약은 다 뭐라고요? 불요식. 서면으로 해도 되고 구두로 해도 되고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계약의 종류다 생각하시면. 자, 이제 계약법을 공부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은 머릿속에 넣으셨습니다. 계약의 성립으로 갑니다. 계약의 성립이란 계약의 체결을 말한다 그랬죠? 그런데 계약은 법률행위 일종이라 그랬어요. 결국 계약의 성립이란 법률행위 성립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일단 일반적 성립 요건이 있어야 되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계약도 마찬가지예요. 계약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고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계약은 혼자 체결하는 게 아니죠. 필연적으로 양당사자가 존재하죠. 의사표시도 하나만 있진 않죠. 계약은 보통 청약과 승낙이라는 대립적 의사표시가 있죠. 아, 그럼 의사표시도 두 개가 있네. 그래서 일단 계약이 성립하려면 양당사자의 존재, 목적의 존재,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존재 이게 일단 있어야 돼. 이것만 갖고는 안 돼. 이게 일치해야 돼. 당사자 일치. 이것도 내용이 일치해야 돼. 자, 당사자 일치.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어요. 을에게. 그럼 누가 승낙을 해야 돼? 을이 해야 계약이 성립하죠. 근데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는데 병이 승낙했어. 계약이 성립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이것도 시험 문제로 나왔어요.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는데 병이 승낙한 경우 이렇게 나왔어요.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이걸 주관적 합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일치해야죠. 갑이 을에게 1억에 팔겠다. 을이 9천만 원이면 사겠다.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도 일치해야 돼. 이걸 객관적 합치라고 해요. 만약에 이거든 불합치하면 또는 불합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이때 불합치한다는 거,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계약 당사자가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차이가 근소하다면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알고 있는 것을 의식적 불합이, 모르고 있는 걸 무의식적 불합이라고 하는데요. 알고 있던 모르고 있던 불합이라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불합치하는 정도가 아무리 근소하더라도 계약은 일단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요 놈과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봤던 착오하고는 구별해야 되죠. 왜 구별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약이 불합치되었지만 합치됐다고 착각했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착오가 되면 일단 계약은 어때요? 유효라 그랬죠.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법원은 착오라는 것은 일단 법률에는 성립이 됐고 유효한 상태에서 취소하는 게 착오인데 이건 어찌됐건 아예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거니까
차고하고는 개념이 구별되지 않냐. 따라서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는 경우에 차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의식적 불합의와 차고를 개념상 구별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마다 무의식적 불합의 다음에 차고를 꼭 써놓게 돼요. 무의식적 불합의에 대해서 당사자가 뭘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서 차고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합치하지 않았는데 합치했다고 차고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은 그럴듯한데 차고라는 건 계약이 성립이 되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의식적 불합의하고는 구별하자. 일단 계약 성립은 이렇게 주관적 합치와 객관적 합치가 있어야 성립한다. 이걸 머릿속에 좀 넣으셔야 됩니다. 됐죠? 하나 조심하실 게 532페이지에 보면 계약 성립 요소의 합의라고 해서 양가로 4번이 하나 있습니다. 왼쪽 계약 성립 요소 합의 1의 양가로 4번. 왼쪽 1의 양가로 4번. 예. 찾으셨어요? 이건 뭐냐면 이런 경우에요. 을하고 병이 계약을 했는데요. 계약서에 갑병이라고 써 있어요. 을하고 병이 계약을 했으니까 당연히 계약서에는 당사자가 누구라고 써 있어야 돼요. 을병이라고 써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약서에는 갑병이라고 써 있어요. 그럼 이때는 당사자가 일치하는가를 따지기 전에 누가 당사자냐부터 정해야 되죠. 그래 안 그래요? 얘가 당사자인지 얘가 당사자인지, 즉 행위자가 계약 당사자인지 명의인이 계약 당사자인지를 먼저 정해야 돼요. 왜냐? 만약에 얘가 당사자라면 요 놈은 갑의 이름을 도용한 경우가 되는 거고, 그렇죠? 얘가 계약 당사자라면 을은 갑의 대리인인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의 도용인지 대리인지를 판단하려면 계약 당사자가 을인지 갑인지를 먼저 확정 지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실제로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이 경우에 계약 당사자를 누구로 확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준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요 둘의 의사가 일치를 한다면 일치한 대로, 그래서 우리 판례가 을이 갑을 위한 의사로 계약을 했고 병도 을을 갑의 대리인으로 알고 있었고, 그럼 일치하죠. 그럼 계약 당사자는 누구예요? 갑. 이렇게 일치하면 일치한 대로 해석을 하고요. 일치하지 않으면 상대방 입장에서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해야 할 것이다가 우리 판례예요. 그게 그 내용입니다. 일치만 나와 있죠. 4번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해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계약을 한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가 당사자인가에 관해서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면 그 일치한 대로 당사자를 정해야 한다. 불일치하면 누구 입장에서 정해야 된다? 상대방 입장에서 정해야 한다가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요거 하나 따로 좀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 구체적으로 청약과 승낙의 의사 합치한 계약 성립을 보면 돼요. 실질적으로 계약 성립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건 당사자보다는 이게 훨씬 많이 문제가 돼요. 청약과 승낙이 일치했는가? 당사자 간에 요거 갖고 다툼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조문이 아까 말씀드렸죠. 527조부터 534조까지인데, 자, 먼저 청약이 나와 있습니다. 청약이란 청약과 일치하는 승낙을 받아서 계약을 성립하고자 하는 어느 일방의 의사표시, 이렇게 되겠죠. 근데 청약만 갖고는 계약이 성립해야 안 해요. 성립하지 않죠. 따라서 청약은 법률 요건이 아니라 법률 사실. 청약은 법률 요건이다 그러면 큰일 나요. 법률 사. 청약과 승낙이 합쳐진 계약이 법률 요건이고요. 청약은 그 속에 들어있는 법률 사실입니다. 사실. 자, 이때 청약자 특정인이겠죠? 특정인이 청약을 할 겁니다. 다만 이 특정인이 누구인지가 청약의 의사표시 속에 명시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해요. 자동 판매기 설치도 청약입니다. 누군가가 설치했겠죠? 근데 이게 누군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돈 놓고 물건만 나오면 되잖아요.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청약은 특정인이 하되 그 특정인이 누구인지가 청약의 의사표시 속에 명시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은 누굴까요? 예, 특정인을 콕 찍어서 청약할 수도 있고 자동 판매기 설치처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청약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청약의 내용은 승낙만 받으면 계약이 성립될 정도의 내용이 들어있어야 되죠. 청약을 수령한 사람이 청약을 받는데 도대체 뭘 사라고 하는 건지 알 수 없다면 승낙도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청약은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가 들어있어야 돼요. 533페이지 다시 돌아갑니다. 청약 개념 속에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내용이 들어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청약을 했어요. 이때 청약을 수령한 사람이 승낙을 했어요. 청약자가 다시 의사표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것만 갖고 계약이 성립돼야 되죠. 그러니까 청약은 승낙만 받으면 청약자가 따로 의사를 표시할 필요 없이 계약이 바로 성립될 정도의 내용, 즉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내용이 들어있어야 한다. 이렇게. 근데 그럼 이건 뭐냐? 구인 광고. 이걸 보고 이력서를 냈어요. 이게 청약이라면 이게 승낙이 될 것이고 따라서 이것만 갖고 고용계약이 체결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만 갖고 고용계약이 체결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구인 광고한 사람이 다시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라고 해야 고용계약이 성립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구인 광고는 청약이 아니고 이게 청약이 되는 거예요. 나 고용해 주세요. 그럼 이건 뭐냐 도대체 이거는? 청약의 유인이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청약은 승낙만 받으면 바로 계약이 성립될 정도의 구체적이고 확정적 내용이 들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하고는 구별하자. 청약의 유인과는 구별하자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청약의 유인으로 시험 지문에 나온 게 하나 있어요. 상가나 아파트 분양 공고. 청약이다, 청약의 유인이다. 청약의 유인이다. 청약의 유인이다. 533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아파트 분양 공고. 밑에 청약의 상대방 말씀드렸고요. 특정인에게 할 수도 있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니까 청약의 효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약의 효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약만 갖고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럼 청약의 효력인 건 계약 성립 가능성만을 말합니다. 청약만 갖고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청약의 효력이란 뭘 말한다? 계약 성립 가능성. 이게 언제 효력이 생기는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봤던 111조 1항이 적용이 됩니다. 청약이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돼요.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민법 총칙 111조 1항에서 봤던 도달주의가 적용이 되고 따라서 청약이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효력 발생 이렇게 돼요. 2항도 적용이 돼요. 청약자가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청약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도달주의를 그대로 적용하니까 111조 1항, 2항이 그대로 적용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니까 도달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철회라는 건 효력이 생기기 전에 소멸시키는 거니까 도달 전에는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도달 후에는 철회하지 못한다. 이걸 청약의 구속력이라고 해요. 527조. 근데 527조는 조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청약은 철회하지 못한다. 이렇게. 그냥. 그래서 우리 교재가 가로 안에 뭐라고 채워놨어요. 보충을. 도달 후에는. 이 말이 없어요. 조문에는. 민법 조문에는. 그래서 그냥 청약은 철회하지 못한다라고만 나와 있어도 옳은 지문이 되는 거예요. 조문을 그대로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조문이 없다면 청약은 철회하지 못한다 그러면 도달 전에는 뭐 할 수 있는데 철회할 수 있는데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될 수 있지만
조문 자체에서 청약은 철회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전제가 도달 후라는 게 전제가 깔려있는 조문이기 때문에 조문을 그대로 출제하는 경우 옳은 지문으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청약이 상대방한테 도달한 후에는 뭐 하지 못한다? 철회하지 못한다. 이걸 청약의 구속력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언제까지 철회하지 못하는가? 구속력 존속기간이 있어요. 1000년, 만년 철회하지 못한다 그러면 안 되죠? 이 존속기간을 청약자가 정한 경우가 있고요. 528조 1항. 청약자가 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529조. 528조 1항. 청약자가 기간을 정한 경우에 기간 내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한 때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529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한 때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다시 말해서 기간을 정했을 때는 정한 기간, 정하지 않았을 때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을 받지 못한 채 기간이 지나버리면 청약, 효력, 상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승낙은 기간이 지나서 청약자에게 도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기간 내에 도달해야 되죠. 그래서 이 기간을 승낙기간이라고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요 기간 내 도달한 승낙만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죠. 이걸 승낙 적격이라고 해요.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승낙의 자격. 뭐예요? 기간 내 도달한 승낙만. 그걸 뭐라 한다? 승낙 적격. 그러니까 이건 따로 승낙 적격 존속 기간이라고도 불러요. 자, 일단 청약과 관련해서는 요 정도까지. 청약은 상대방한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도달 전에 철회할 수 있고 도달 후에는 철회하지 못한다. 그걸 청약의 구속력이라 한다. 언제까지 철회하지 못하는가? 청약자가 기간을 정했을 때는 정한 기간 동안, 정하지 않았을 때는 상당한 기간 동안 철회하지 못한다. 따라서 그 기간 내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한 채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청약은 효력이 상실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됐죠? 일단 청약에서는 이 정도 내용을 머릿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승낙이 나왔어요. 승낙이 더 중요합니다. 승낙은 잠시 쉬었다가 보겠습니다.